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을 즐겨 듣는 한 명의 사연 애청자입니다. 예전엔 남편 챙기랴 자식 돌보랴 이래저래 저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 제 마음대로 노래 한 곡 듣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남는 게 시간이다 보니 사연 채널을 자주 찾게 되네요.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에 참 별별 일이 다 있구나 싶기도 하고 개개인의 사정과 사연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일도 아닌데 어쩜 그리 공감이 가는지 남들의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으며 지내는 요즘이네요. 어쩌면 저 역시도 남다른 사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네요.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얌전하게 자랐던 전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주선으로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렸을 적부터 집안의 막내딸로 부모님 말씀 거역한 적 없이 고분고분하게 자랐던 전 부모님이 주선한 결혼에 불만을 갖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학창시절엔 얌전히 공부만 하다가 이젠 결혼하라고 하시니 말을 들을 뿐이었죠. 애초에 집안끼리 보고 한 결혼에다가 저희 부모님도 중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 저도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집안이 적당하다 싶으셨는지 제게 결혼을 권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조부모님 때부터 여유가 있어 집안에 학자도 계시고 사업가도 계시며 꽤 여유 있는 집안이었지만 남편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 훨씬 여유 있었거든요. 저희 시아버님께서 무역업으로 크게 성공하셔서 재산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듣기로는 가지고 계신 땅만 몇만 평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다 알지 못할 정도로 재산이 많으셨죠. 그런데도 젊은 시절 많이 고생하시면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사치가 없으셔서 쥐고 계신 재산을 까먹는 일이 없이 불려가셨다네요. 그런 저희 아버님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궐 같은 집에 살면서 통장이며 금고에 돈다발을 쌓아놓고 지내시면서도 쉽게 돈 쓸 줄을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워낙에 자린고비 구두쇠로 유명하셔서 자신에게 쓰시는 건 물론이고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도 인색한 분이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그 큰 부를 이루실 수 있었나 싶지만 그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재산 물려줄 자식이라곤 외동아들인 남편 하나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며 남편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는 만큼 월급으로만 주셨고 시어머니에게도 생활비 이상을 내어주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매일 돈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돈 욕심이 나지 않을 리가 없는 건지 시어머니는 늘 어떻게든 딴 주머니를 차려 노력하셨고 남편은 버는 돈을 족족 유흥에 써버린 탓에 결혼할 때에도 수중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댁살이를 해야 했던 이유도 있었네요. 그나마 시댁이 크고 넓어서 불만은 별로 없었지만 저로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어쨌든 저희는 서로의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한 사이였고 그래서인지 저희 부부 사이에는 부부간의 정이랄까? 사랑이랄 게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니 서로 잘 맞춰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지 제게 늘 대면대면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크게 좌절하지 않고 제 가정을 꿋꿋이 지켜나가려고 했죠.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다정하지 않더라도 전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를 다 하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된 전 이듬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등살에 시집살이 당하며 남편에게 외면받던 전 어느 순간부터 아들만 보고 살았어요. 아들의 존재만으로 힘을 얻었던 전 아들이 그저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몸이 약했어서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들이 입이 일찍 트이고 한글도 빨리 깨우쳤는데 아들이 똘똘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이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것저것 시켜야 한다며 자꾸 다그치시더라고요.
돈 있는 집에선 아이들 위한다며 영어 유치원에 미술 학원에 이것저것 일찍부터 가르치긴 하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공부는 자기 마음이 동할 때 해야 효과가 있지. 괜히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싫은 걸 억지로 시키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이었거든요. 더구나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잔병 치레가 많던 아들이었기에 그런 스트레스가 더 걱정이었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렸는데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제가 무신경한 엄마라 비난하며 아이를 사교육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단과 학원에 태권도에 미술에 심지어 피아노 학원까지 보내며 아이의 사교육에 사활을 걸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켜놔야 늦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한창 뛰어놀아야 할 아이를 하루 종일 학원 스케줄에 쫓기게 하니 전 속이 상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사교육에 집착을 하시는지 전 이해를 할 수 없었죠. 남편도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지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겨우 나왔으면서 아직 어린 아들에겐 너무 과한 기대를 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불행이라 여겨야 하는지 놀랍게도 저희 아들은 그 많은 학원들과 공부들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철이 드는 바람에 어른들 말도 잘 듣고 반항 한 번 한 적이 없더니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며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어디 내놔도 모두가 부러울 만한 완벽한 아이로 자라주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런 저희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가끔씩 아이를 향한 시어머니 애정이 거리껴지기도 했어요. 아유, 우리 광현이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고 잘생겼을까? 할머니는 우리 광현이만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광현이 너 이만큼 잘된 거 다 이 할머니 덕분인 거 알지? 공부머리도 다 유전인 건데 네가 너희 아빠 닮아서 똑똑한 거 아니니? 그리고 네 아빠 유전자는 다 할머니가 물려준 거고 어려서부터 네가 날 쏙 빼닮았다 생각했더니 아유 역시 잘할수록 날 닮아가는구나. 그렇지? 남편은 어디 가서 머리 좋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고 하물며 어머니는 단순 계산도 잘 안 되시는 분인데도 어머니는 늘 제 앞에서 저희 아들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닮았다며 자랑하곤 하셨습니다. 생긴 거며 성격이며 동네 사람들이며 집안 사람들이며 모두 아들이 절 닮았다고 인정하는데도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전 그림자나 다름없는 것인지 늘 그런 식으로 저희 아들을 당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인 제 입장에선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이 속상하기도 하고 가끔은 소름 끼치기도 했네요. 그렇게 시어머니마저 탐낼 만큼 잘난 저희 아들은 그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게 자라주었고 어느새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뭐든 똑부러지게 자라던 저희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자주 아팠던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고치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더라고요. 그렇게 꿈을 가진 아들은 다들 난다긴다 하는 특목고에서 전교권 성적을 놓치지 않으며 고등학교 내내 꾀 한 번 부리지 않고 착실하게 공부를 하더니 기어이 서울대 의대에 수석 합격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제일로 쳐주는 1등 명문 서울대에 그것도 그 어렵다는 의대 수석이라니 그저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랬던 아들이 이렇게나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다니 제가 낳았으면서도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놀라며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물론이고 손자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도 기뻐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거기다 워낙에 표현에 인색하셔서 하나뿐인 손주 앞에서도 좀처럼 웃어주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까지 깜짝 놀라며 모두들 저희 아들의 합격 소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놈이 누굴 닮았기에 이런 기특한 일을 했을꼬?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당연히 치예비를 닮았고 날 닮았지. 에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상이 저놈은 어릴 적부터 100점 시험지 한 번 받아온 적이 없는데 무슨. 아마 닮았으면 지 애미를 닮았겠지. 응? 광현애미 집안에 이 석 박사가 좀 많나? 석 박사 많다고 다 똑똑하답니까? 그깟 학이야 돈만 주면 다 나오는 거지. 진상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었어서 그렇지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 진상이도 당신이 그렇게 혼만 내지 않고 어릴 적부터 다 잡아서 공부시켰으면 당연히 서울대 갔을 거예요. 당신이 공부 못하는 자식한테 헛돈 쓴다고 쿠박만 안 했어도 우리 진상이가 훨씬 큰 사람이 됐을 텐데. 에휴.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는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킨 거 아니여. 그러니까 애미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내가 이것저것 시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내 말대로 안 했으면 지금 이런 결과가 있었겠니? 에휴 됐어. 좋은 날 괜히 쉰소리 하지 말고. 야, 아무튼 우리 집안에서 서울대, 그것도 의대의 수석이 나오다니. 이건 동네방네 자랑해도 당연할 일이지. 이 녀석이 우리 집안 보물이야. 내가 진상이 저놈 보며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유, 내가 자식덕 못 본 대신 손주복을 보려는 모양이구나. 별로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나 잘 자라준 자식 덕분에 전 너무나 큰 호강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아들의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아들의 입학식을 하루 앞두었던 날, 전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했던 아들이 이제서야 긴장을 풀고 여유를 부린다며 친구들이랑 입학을 축하하는 술자리를 가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나갈 땐 자정 전에 들어오겠다던 아들이 새벽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더라고요. 웬일로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평생 공부만 하고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아들이라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었는데 웬일로 연락도 되지 않는지 순간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늦으면 내일 입학식은 어쩌려나 걱정도 되었고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저더러 치맛바람이 과하다 했지만 평소 얌전하던 아이여서 그런지 더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을 걱정하며 잠들지 못했던 전 그날 늦은 새벽 병원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광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어버렸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에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간 전 침대 위에서 이미 차게 식은 제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차에 치여 크게 다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뺑소니 범은 그런 아들을 버려두고 도망쳤다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을 살릴 기회도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제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 했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앞길이 창창할 아이가 입학식 하루 전날 죽어버렸다니 이건 어떤 비극이라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아이를 잃은 전 목 놓아 울다 여러 번 실신을 했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갈 수 있는지 아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아들의 장례를 치른 뒤 여전히 정신없던 전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같이 자식을 잃었으니 남편이 제 편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런 기대는 제게 사치였네요. 아들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남편과 시모가 제 짐을 싸놨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제 얼굴을 보고 사는 게 지긋지긋했다며 자식도 없으니 더 같이 붙어 살 이유가 없다고 이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부부간의 정은 없어도 부모의 유대는 있을 거라 믿었던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광현이가 죽은 거야. 이 모든 게 네 탓이라고. 애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관수도 제대로 못하고 감히 우리 집안의 유일한 독자를 잃었어. 내가 그동안 뭐 때문에 널 참아줬는데 그나마 아들 하나 잘 낳았다고 봐줬더니 그런 금쪽 같은 새끼를 잃었어. 됐다. 이제 당신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으니 오히려 개운하지.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넌 여태까지 광현이 때문에 이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런 귀한 아들을 먼저 보냈으니 이제 네가 이 집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니? 자식까지 잡아먹은 년. 내 손주가 죽은 건 전부 너 때문이야. 난 그런 너와 하루라도 같이 살 수 없으니 친정으로 가던 길바닥에 살던 썩 꺼져버려. 시모와 남편은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절 내쳤습니다. 20년을 사는 동안에도 몇 없던 제 짐을 금세 싸버리곤 그 짐과 절 마치 쓰레기 마냥 길바닥으로 내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내팽개져 도로에 굴러다니는 그 짐들이 마치 제 신세 같기만 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전 화를 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대로 쫓겨나 주었고 이혼하자 남편의 말에도 반항 한마디 없이 그러자고 했죠. 남편과 시모는 제가 광현이 덕분에 그 집에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거라 했지만 사실 저야말로 아들이 없는 이상 그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간 전 그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지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이 그리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자식 잃은 어미가 살아서 뭐하나 싶어 당장이라도 아들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그런 제가 죽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뿐이었어요. 내 아들을 치워 죽게 만든 그 뺑소니범을 꼭 잡아야 했거든요.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내 아들을 그리 만든 사람은 꼭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단 마음에 전 경찰서와 목격자들을 찾아다니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소식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어느 날 제 앞으로 소포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처음엔 그 소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지도 못했어요. 결혼하고 반평생 살던 집을 떠나 친정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누가 제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소포를 보내나 싶었거든요. 내 앞으로 소포 올 일이 없는데 보내는 사람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의아해하며 소포를 열어보게 되었죠. 그렇게 정체불명의 소포를 듣게 된 전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사진은 죽은 채 아들이 사고를 당하던 그날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된 순간 전 누가 이런 걸 보냈는지 어디서 어떻게 찍은 건지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사진만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번호판이며 사고 당시의 모습이 찍힌 것이라 이거라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뺑소니범을 잡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전 익명의 소포가 고맙기만 했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하늘이 날 도우시는구나 하며 사진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죠. 다행히 차 썬팅이 짙지 않아 차 안에 있는 사람이 잘 보였어요. 운전한 사람은 저희 부모님 뻘되려나 싶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노인층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데 살 만큼 산 이 노인이 앞길 창창한 내 자식 목숨을 앗아갔구나 싶어 제 아들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워지는 겁니다.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서 뭐하나 싶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다 그 고령의 운전자 옆에 타있던 조수석에 누군가의 얼굴을 보게 된 전 깜짝 놀라며 그 원망을 조수석의 동승자에게로 전부 돌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셨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전 제가 잘못 보았을 거라 생각하며 몇 번이나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며 아니겠지 생각하고 그저 닮은 사람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20년을 한 집에서 지낸 제가 저희 시어머니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일은 없었습니다. 밉고 서운함이 더 큰 고부관계였지만 그만큼 오래한 세월이 있기에 어쩌면 저희 친정엄마보다도 시어머니 얼굴이 더 익숙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조수석의 그 인물이 시어머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의 차에 같이 타 있었고 제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었네요. 그래놓고 여태 이런 반구 없이
저희 아들의 죽음에 침묵하고 있었다니. 전 아이의 할머니란 사람이 한 짓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씩은 자기 아들인 양 저희 아들을 그렇게나 예뻐하던 사람이 어떻게 손자의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물고 계셨을까요?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동승자라 책임 회피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웠더라도 손자를 걱정해서라면 이럴 순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된 전 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저도 모르게 집에 있던 망치를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댁 대문을 사정없이 두드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가 집 안에서 나오더군요. 절 내쫓던 그날처럼 당장이라도 절 잡아먹을 표정으로 서 있는 그 얼굴을 보자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나갔어요. 저 가증스러운 인간이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떠올라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있는 힘껏 시모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바닥으로 밀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아이고,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년이 미쳤나? 지금 네가 날 쳤어? 그리고 그 손에 든 망치는 또 뭐야? 날 죽이기라도 하려고? 마음 같아선 정말 이 망치로 후드려 패고 싶지만 겨우 참고 있는 거니까 그따위 소리는 집어치워. 난 지금 여기서 당신 죽이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어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지만 그 전에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진실을 알아야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안 남은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싶으면 헛소리 말고 똑바로 얘기해야 할 거야.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날 죽여? 이게 지를 쫓아냈다고 지금 반항을 하나? 아니, 너 정말 미친 거니? 그래, 나 미쳤다. 당신 말처럼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당신 같으면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 그러니까 나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똑바로 말해. 당신 우리 광현이 죽던 그날 어디 있었어? 이 미친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아들 죽던 날 내가 어디 있었는지 그건 왜 물어? 내가 왜 묻는지는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끝까지 모르쇠를 하겠다 이건가?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지 그새 잊은 모양이지? 나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으니까 헛소리 할 생각 말라고 했을 텐데. 당신 그날 어디에 있었냐고. 왜 말을 못해? 이년이 지금 나한테 반말을 찍찍하고 지랄 연병이네. 야 이년아, 뭐 눈에 뵈는 게 없어? 지 아들 잃고 어디 남 탓이야. 자식 잡아먹은 년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더니 아주 제대로 돌아버린 모양이구나. 왜? 이제 와서 광현이 죽은 게 내 탓이라고 하려고 그러냐? 내 아들 죽음에 당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곧 밝혀지겠지. 그때 되면 당신이 빌고 사정해도 봐줄 생각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내 앞에서 싹싹 비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나도 당신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니까. 뭐야? 이게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그나마 한때 가족이었고 제 아들의 할머니이고 했던 정 때문에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배려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사진을 봤다는 걸 모르는 시모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제게 패악을 부리며 순순히 입을 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손자의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도 모른 척한 사람에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는 걸 보니 참 미련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모를 바닥에 엎어놓고 망치로 위협을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소란을 듣고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당신 왜 여기 있어? 연락도 없이.
얘 진상아, 천연 좀 말려봐라. 아니 천연이 글쎄 내 뺨을 치고 날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망치를 휘두르지 뭐니. 천연 저거 내가 지 쫓아냈다고 이제 와서 복수라도 하려는 모양이다. 아유, 그렇다고 늙은 날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천연이 아주 몹쓸 년이야. 뭐야, 당신 엄마 말이 정말이야? 지금 내쫓겼다고 복수라도 하러 온 거냐고? 그래도 내가 당신 아내인데 말 한번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난 건 맞지만 우리 아직 부부야. 당신 설마 잊은 건 아니지?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그거야 서류 정리되면 바로 이혼할 건데 이제 와서 네가 나랑 부부의 정이라도 느껴보겠다. 뭐 그런 거야? 애초에 서류만 부부지 우리 사이에 부부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하냐? 이제 자식도 없는 마당에 우리한테 뭐가 남았다고? 그러네. 이제 자식도 없는데 우리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이지. 그래도 살붙이고 산 사이라 남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아. 하긴 지난 20년 동안 내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한테 가족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예정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럼 나도 오히려 마음이 가볍네. 가족이라는 정 때문에 괜히 마음이 흔들릴 일은 없겠어. 혹시라도 내가 당신 엄마 어떻게 해버려서 당신한테 죄책감이라도 가지면 어쩌나 했거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해버린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살다 살다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줄은 몰랐네. 왜? 우리 엄마가 당신 그렇게 쫓아버린 게 억울해서? 아니면 그동안 시집살이 당한 복수라도 하고 싶었나? 저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당신도 뭔가 억울한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러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야? 그럼 넌 뭘 잘했다고? 이 집에서 쫓겨난 것도 네 탓이지. 애엄마란 사람이 자기 자식 그렇게 죽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낯짝을 들이밀어? 설마 남편이 이제와 제 편을 들어줄 거라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직접 그런 얘기를 들으니 괜히 기분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 20년간 시모와 남편에게 어떤 수모를 당하고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희생했는데 그런 절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쓰레기 취급을 하니 억울해서 잠이 안 오겠더라고요. 지 엄마가 지 새끼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제 탓을 하는 남편에게 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감싸고 도는 당신 엄마가 우리 아들의 죽음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전 남편 눈앞에 사진을 들이밀었어요. 나야 내 새끼 잃은 게 죄라고 자책하며 살지만 당신들은 내 탓하면 안 되는 거지. 더구나 당신 엄만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이제 와서 광현이 죽은 걸 우리 엄마 탓을 하려고? 천연이 끝까지 뻘소리를 하려고. 얘 진상아, 더 들어줄 것도 없어. 천연이 무슨 말을 하던 다 거짓말이다. 자식 새끼 죽고 정신이 나가버려서 그냥 남 탓을 하고 싶은 게야. 됐어. 이런 일에 괜히 너까지 끼어들 거 없어. 쟨 엄마가 처리할 테니까 넌 그냥 들어가 있어. 탓이 아니라 책임을 물어야지. 내 아들이 죽는 순간에 당신은 뭘 하고 있었냐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말을 좀 알아듣게 해. 우리 광현이가 죽을 때 당신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천연이 기어이 헛소리. 진상아, 저 말 믿으면 안 돼. 나 아니라고. 남편에게 제가 아는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믿지 못하는 듯 하면서도 절 막으려는 시모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전 제가 들고 있던 사진들을 내밀었고 남편도 결국 사진 속에 있는 시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광현이가 그 차에 치이는 중에 당황스러워하던 시모의 얼굴을 말이죠. 남편 역시 그 사실이 믿기지 않은 듯 운전한 사람이 누군지,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사이인지 자기 엄마에게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아도 시모가 새벽에 남의 차에, 그것도 웬 동년배 남자와 같이 있었단 사실이 설명하는 건 결국 뻔했어요. 엄마가 왜 이 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광현이가 사고당한 차에 엄마가 왜 있는 거냐고. 그리고 저 둘이 무슨 사이길래 이 야밤에 같이 차를 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잠깐 차를 빌려 탔던 것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벽에 어딜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아는 사람인데? 누구냐니까. 엄마, 설마 이 사람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야? 그래서 바람난 게 들킬까봐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아유, 네 아버지 들을라. 조용히 좀 말해. 이거 들키면 나뿐만 아니라 너도 끝장이야. 그러니까 진상아, 진정해라. 엄마가 다 설명할게. 그 설명 아주 제대로 해야 할 거예요. 내 아들이 그 노인네가 운전한 차에 치여 죽었고 당신이 그 옆에 타고 있었던 그 증거가 이렇게 뻔히 있으니까 이 사진이 내 손에 있는 이상 당신도 공범인 거 알죠? 그저 사고일 뿐이었어. 우리라고 그런 사고 내고 싶어서 그랬겠니? 나야말로 광현이가 그렇게 된 거 가슴 아프고 누구보다 괴로운 사람이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설마 일부러 그랬겠니? 그때 하필 광현이가 그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니? 운전한 건 그 인간인데 내가 대신 차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말하자니 바람난 걸 내 입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야. 내가 솔직해진다고 한들 광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나로선 그게 최선이었어. 결국 당신이랑 그 옆에 있던 노친네가 내 아들 죽인 게 맞네. 그리고 당신은 그걸 뻔히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놓고 나한테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잡아먹었다고 날 죄인 취급했었던 거냐고. 그렇게 다 알면서 뻔뻔하게 날 이 집에서 쫓아낸 거냐고. 그렇다고 너도 이 집에서 계속 지내는 건 싫을 거 아니야. 애초에 네가 내 아들이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자식 없으면 부부연도 끝인 거지. 나도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그걸 왜 몰라? 그러게요. 결과적으로 어찌됐던 난 이 집을 나갔겠지. 하지만 그걸 당신이 쫓아내선 안 됐어. 됐고 이제 결국 당신도 이 집에서 나가게 됐네. 당신이 지금이라도 죗값 치르게 할 거고 내가 당신 어떻게든 감옥 보낼 거니까. 그러니까 혼자 독박 써서 감옥에 처박히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그 노친애가 누구인지, 내 새끼 죽인 그 쓰레기 새끼가 누구인지 말하라고요. 그럼 내가 아주 나란히 오붓하게 둘 다 감옥 보내줄 테니까.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당신 속상하고 많이 화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 너무 그럴 필요 없잖아.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광현이 죽게 만든 것도 아닌데. 와, 당신이란 인간은 이걸 다 보고 듣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다 알면서도 우리 아들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입 다물고 있었던 게 당신 엄마야. 근데 당신 엄마가 잘못이 없다고? 당신은 자식을 잃어놓고도 지 엄마 편 들 생각이 드니? 네가 그러고도 광현이 아빠야? 엄마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건 맞지만 엄마가 운전대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마 말처럼 솔직하게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 괜히 집안만 개판나지. 그런다고 광현이가 살아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 죄값을 치르게 하려면 운전한 그 인간한테 해야지. 왜 죄 없는 엄마까지 잡아?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는 용서해 주자. 엄마도 내내 마음 안 좋으셨을 거야. 그치 엄마? 엄마, 그러니까 이제라도 광현이 죽인 그놈 누군지 말해.
그놈 신고하고 죗값 치르게 해야지. 안 돼. 신고는 안 돼. 신고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 그럼 광현이가 죽었는데 그놈 신고를 안 해요? 아니, 대체 그 사람이랑 무슨 사이길래? 엄마, 저 그 할배랑 바람을 피웠건 드라이브를 갔건 그건 내가 상관 안 할 테니까 일단 그 인간이나 넘기라고요. 그래도 절대 안 된다니까 그래. 그 사람 신고한다고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광현이는 이미 죽었잖아. 이런다고 한들 문제만 더 벌어질 뿐이지 나아질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다 지난 일 애써 들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묻자. 응? 그게 진상이 널 위하는 일이야. 진짜 엄마! 묻을라 그래도 묻을 수 있는 일이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그런 소리를 해요? 엄마, 광현이 진심으로 아꼈던 거 아니었어? 언젠 내가 아니라 광현이를 낳았어야 한다면서. 엄만 손자가 죽었는데도 어떻게 이래? 어? 광현이 그렇게 아끼던 엄마가. 그나마 남편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지 운전자를 신고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말했지만 양심이 없는 시모는 그 파렴치한이 자기 애인이라 그런 건지 신고만은 절대 안 된다며 남편을 말리는 겁니다. 자기가 웬 논팽이야 바람난 걸 시아버지에게 들킬까봐 전전긍긍 하는 거겠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기에 자신의 아들도 손주도 다 내버리고 그딴 인간 편을 드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모가 바람을 피건 헛짓거리를 하건 그건 제 알 바 아니었지만 그런 인간을 감싸려고 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숨기는 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어요. 당신도 똑똑히 들었지? 당신 엄마가 그 인간 편 드는 거. 당신 엄만 끝까지 그 인간과 한패인 거야. 이런데도 당신 엄마한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난 당신 엄마랑 그 애인이랑 둘 다 콩밥 먹일 거니까 나 말릴 생각하지 마. 광현 엄마, 잠깐만. 아니 엄마, 대체 이렇게까지 그 인간을 감싸는 이유가 뭔데? 그 인간 때문에 광현이가 죽었는데도 끝까지 그 사람 편을 들려고 그래? 광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놈은 진짜 감옥에 보내야지. 그러니까 얼른 말해. 아니면 내가 그 인간 찾아내서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안 돼. 그 사람이 네 친아버지란 말이야. 순간 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제 아들의 죽음에 연관이 있다는 것도 몇 시간 전에 알게 됐는데 이젠 남편의 아버지가 따로 있었단 말을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20년간 모셨던 시아버지는 누구신 건지, 대체 시모의 추악한 비밀은 어디까지인 건가 싶었죠. 시모가 그 말을 뱉고 놀라서 자기 입을 틀어막는데 그 반응을 보니 그 말이 참말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시모는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새끼를 낳아 길러놓고 그 와중에 그 인간과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야? 친아버지라니. 누가 엄마? 우리 아버지는 저 집에 계시잖아. 근데 누구 아버지라는 거야? 미안하다 진상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게 내가 그냥 넘어가야 다 산다 했잖아. 왜 일으키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친부라니, 응? 누가 누구 친부라고? 그런데 그때 마당에 내내 서 계시던 시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전 아까 전부터 아버님이 두 모자의 대화를 듣고 계시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경악할 진실에 충격받은 남편과 제발저리던 시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실컷 얘기를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기어이 아버님께서도 남편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을 듣고 마셨죠. 전 시모가 자기 입으로 직접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해서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남의 자식을 키우셨을 시아버님이
안타깝고 가엾게 느껴졌습니다. 친부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설마 다 들은 건 아니죠? 왜? 내가 모르는 사실이 더 있나? 어디서부터 들었어야 하는 건가? 광현이 죽던 그 밤에 당신이 웬 놈이랑 같이 있었고 그 인간이 광현이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그 놈이 진상이 친부라는 것. 여보, 진상 아버지 아니에요. 내가 말 실수한 거예요. 아니 광현이 애미가 갑자기 날 찾아와서 말도 안 된 소리로 날 협박하고 그러니까 심약한 내가 당황해서 아무 소리나 하다가 그냥 헛말이 나온 거야. 이제 와서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 그렇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도 이런 일까지 예상한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나 당황스럽더라고요. 그저 제 아들을 죽인 뺑소니범을 잡겠다고 찾아온 것이 수십 년 된 추악한 진실을 밝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친자검사 한 번이면 금방 들통날 진실을 애써 부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시댁에서 일하시던 가정부 이모님이 나오시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모님이 혹시나 솔직하게 말하려나 기대했는데 역시 그럴 생각이 없으신 모양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작은 사모님, 그 사진들 보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광현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고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제게 사진을 보낸 사람이 바로 가정부 이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참 적이 많으셨는지 오랫동안 시모의 횡포에 시달려왔던 가정부 이모님이 시모에게 복수하는 마음에 진실을 밝히려 하셨던 겁니다. 그동안 간도 크게 남의 씨를 기르면서 바람을 피우던 시모는 스스로는 꼬리 밟히지 않게 잘 숨기고 있다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아버님 몰래 바람을 피우고 다니던 시모가 아버님이 집에 계시지 않던 그날 밤 내연남을 만나러 갔고 둘이 술을 거나하게 걸치곤 모텔로 향하던 중 저희 아들을 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요즘 퇴근하고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큰사모님이 월급을 제때 안 주셔서 어쩔 수 없어서요. 그런데 하필 그날 큰사모님이 제가 일하는 가게 근처에 계셨더라고요. 사모님이야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날 큰사모님과 그 남자가 한창 술을 마시고 술집에 나와서 차에 타는 것까진 다 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고가 나버렸고요. 처음엔 웬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보고 불륜을 잡으려고 뒤쫓았던 건데 제가 설마 그런 사고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죠. 솔직히 고민했어요. 그냥 이걸로 큰사모님을 협박해서 돈이나 뜯어낼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광현군이 죽은 걸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사모님께 사진을 보낸 거예요. 너 이년, 내가 널 걷어준 게 몇 년인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은혜는 무슨 은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회장님 모르게 우리들 월급까지 삥땅 쳐서 사치 부리는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 그래서 남의 월급까지 밀려놓고 잘해주긴 뭘 잘해줘. 그동안 가정부들에게 못되게 군 걸로 끝이 아니었는지 시모가 일하시는 분들 월급까지 가로채 자기 용돈으로 쓰곤 했던 모양입니다. 사치를 싫어하시는 아버님이 시모에게 돈을 넉넉하게 주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라도 돈을 빼돌렸던 거죠. 하지만 그게 돌고 돌아 자기 발등을 찍을 줄은 누가 알았겠나요? 그렇게 시모가 평소 행했던 행실들이 다 밑거름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목을 죄고 말았네요. 결국 시모의 죄는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고 비밀을 들킨 시모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내연남의 신상을 저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덕분에 전 더 힘들이지 않고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었어요. 시모의 증언과 사진 증거들로 제 아들을 죽게 한 범인의 죗값을 치를 수 있었죠. 그래봐야 제 아들이 잃어버린 시간엔 비교되지 않겠지만
이미 고령인 탓에 아마 그 인간이 살아생전 감옥을 벗어나긴 어려울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부디 그러기를 바라는 바였고요. 그리고 그 일에 동조했던 시모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초범들이 풀려나는 것과 달리 손자의 죽음까지 모른 척 하려던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더라고요. 그리고 시모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아버님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남편이 아버님의 친자가 아니었음이 밝혀졌거든요. 꼭 검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재판장에서 본 뺑소니범의 얼굴이 제 남편과 똑 닮아 있더라고요.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의 얼굴을 닮은 남편이 얼마나 꼴배기 싫던지 전 제 결혼을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혼하게 되었으니 후회도 끝이네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들을 죽인 범인까지 잡아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생때 같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아주 잊을 수는 없었죠. 그런 제게 어느 날 아버님이 찾아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광연애미 너한텐 참 미안하다. 널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이면서 네가 내 집에서 무슨 고생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내가 편 한 번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었구나. 그러곤 기어이 손주마저 잃게 되고 내가 널 볼 낯이 없구나. 아버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냥 제 운이 나빠 잘못된 인연을 맺은 탓인 거죠. 아버님도 피해자이신데 너무 저한테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래도 아버님이 누구보다 저희 광현이를 아껴주셨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광현이가 내 피가 섞인 친손주는 아니게 되었지만 그래도 난 광현이를 내 손주라 생각한다. 그리고 너도 여전히 내 며느리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하나 할까 싶어. 내가 너한테 재단을 하나 만들어주마. 광현이처럼 귀한 인재들을 위한 장학재단 말이다. 예? 장학재단이라뇨? 제가 뭐라고 아버님이 저한테 왜 그런 걸 해주세요? 말했지 않니? 넌 여전히 내 며느리라고. 어차피 나한테 돈이야 차고 넘치고 이젠 재산 물려줄 자식도 없는 마당에 내가 며느리한테 재단 하나 만들어준다고 뭔 별일 있겠냐. 그리고 내가 재단을 만들겠다는 건 다름 아닌 광현이 때문이야. 그놈이 피지도 못하고 진 걸 생각하면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이 들었어. 그래서 곧 죽을 노인의 마음이라도 가벼워 보려고 그러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제발 받아다오. 전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진 마당에도 아버님은 여전히 절 며느리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광현이 역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손자라며 광현이의 죽음을 기리고 싶어 하셨죠. 그런 아버님께선 수십억을 들여 장학재단을 세우셨고 절 그곳에 이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하셨네요. 그렇게 전 아버님의 권유로 재단을 운영하게 되었고 제 아들을 떠나보낸 대신 다른 아이들을 후원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식을 잃고 죽고 싶었던 제가 이렇게라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아들을 만나게 될 그날까지 아들 몫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